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3월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은 14.06도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년에서 1900년의 3월 평균 기온보다 1.6도 높은 수치입니다. 사진 등 개인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도 지브리풍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은 휴대폰 등 각자의 장치에 있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수행한 뒤 결과물을 모아 이미지를 생성하게 도와줍니다. 자유자재로 모양이 변하면서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소프트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이 로봇은 왁스를 적용해 기준과 달리 45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대 본과 3, 4학년을 중심으로 의대생들이 서서히 수업에 복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만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 이상 고온을 초래했던 엘니뇨 현상이 끝났지만 지구 기온이 떨어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은 14.06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년에서 1900년의 3월 평년 기온보다 1.6도 높은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달이 지난해 3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따뜻한 3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사실상 1.5도 이상 높은 상황이 재작년 7월 이후 20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과학자들은 엘니뇨 현상이 지난해 초 정점에 이른 뒤 잦아들고 올해부터는 정반대로 이상 저온을 일으키는 라니냐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셈입니다. 충북 제천의 전통시장에서 장날을 앞두고 새벽 시간에 불이 났습니다. 거센 불길에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는데 불과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스마트 장비가 신속한 대응을 도와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포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곳곳에 물을 뿌려가며 옆으로 번지는 불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새벽 시간 충북 제천의 전통시장에 난 불이 거세지면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집에서 화재 알림 시스템에 연락을 받고 여기 시장에 왔을 때는 이미 불은 나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점포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튀김 기름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점포 4곳을 모두 태운 뒤에야 꺼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검게 변해버렸고 매캐한 냄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80여 개 점포가 몰려있는 데다 장날을 앞두고 가게마다 물건이 가득 쌓여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 소방대가 현장에 발빠르게 도착하면서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신속한 화재 신고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난 가게 내부에 설치된 스마트 IoT 장비. 불을 감지하면 몇 초 만에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관리자와 점포주, 소방서에 동시에 화재 알림을 전송하므로 특히 심야 시간대 무인 상태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 첨단 스마트 장비가 제 몫을 톡톡히 하면서 신속한 진화를 이끌어 대형 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화면 보시죠. 사각형 모양의 로봇이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막힘 없이 움직이는데요. 웅크렸던 몸을 펼치자 자동차 모양으로 변하는 소프트 로봇. 몸을 펼쳤다가 말았다가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로봇은 양초를 잘게 부순 듯한 왁스를 이용해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모양 변화가 가능했던 기존 소프트 로봇과 달리
45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동작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봇은 무선 전자 시스템을 적용해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환경에 맞춰 행동을 바꿔가며 안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연구진은 재난재해 지역의 구조자 탐색에서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등 민감한 데이터를 서버에 직접 보내지 않고 고품질의 이미지 생성을 돕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유재준 연구진은 민감 정보를 서버에 올리지 않고 각자 장치의 로컬 AI가 학습을 수행한 뒤 그 결과만을 모아 하나의 글로벌 AI로 만드는 연합학습 AI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연합학습 AI를 적용하면 모든 처리가 휴대폰 안에서 이루어져 사생활 침해를 막고 결과도 빠르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스마트폰에서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는 로컬 AI 모델 개발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모델이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과의 호환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10대 계정을 자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계정은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정된 SNS 계정으로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으며 한국에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10대 계정은 청소년들이 SNS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부모 통제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정이 적용되면 비공개로 전환되고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이 제한됩니다. SNS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돼 알림이 해제됩니다. 14세부터 16세까지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공개로 전환이 가능하며 17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공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학한 의대생들이 수업에도 하나둘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병원에서 실습 수업을 하는 본과 3, 4학년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도 참여한 만큼 정부가 빨리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본과 학생들에 이어서 전북대와 부산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습 수업을 받는 본과 3, 4학년이 주축입니다. 특히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 52주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 탓에 복귀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 연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출석 일수 미달 유급을 통지하면서 수업 참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학년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과 선배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익명 처리 작업 등이 완료되면 수업 참여율은 더 높아질 거란 기대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온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시작된다며 곧 출석률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빨리 확정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여건을 실사해 늘어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 인원을 줄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완전한 의대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 없이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동결하면 안 된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없이 빨리 동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교에 등록만 하고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명백한 꼼수 복귀에 해당한다며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제 이익만 수호하려는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생들이 복귀하면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상당수 의대생이 복귀 등록만 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을 중증 응급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중증 수술과 중증 응급 소아 등 적합질환 환자 비중이 지난해 1월 44.8%에서 올해 1월 52%로 7.2%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전체 환자 수도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12월에 98%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 의뢰 건수 역시 지난해 11월 859건에서 올해 1월 7,076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2차 해양 방류를 10일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량은 기존과 같은 7,800톤이며 방류는 오는 28일 종료됩니다. 도쿄전력은 올해 말까지 이번 방류를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류를 실시하고 내년 3월쯤 추가로 한 차례 더 방류해 모두 54,600톤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원전 폐기를 위해 재작년 8월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오염수 양을 4% 줄였습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는 128만 톤입니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원료를 담은 제품을 팔면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1년 반 정도 동안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하는 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팔면서 미국 환경보호청 승인 성분, 인체 무해 원료, 정부 공익기관 시험 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이크로가드 제작에 쓰인 원료는 디에틸 톨루아마이드, 클로록실 레놀 등의 화학물질로 미국 환경보호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물질들이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망사고는 증가했는데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1.2% 감소한 2,5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91년 13,000여 명과 비교하면 80%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38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도에 159명보다 13% 정도 줄었고 지난 2020년 287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운행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8% 늘었는데 특히 이 가운데 65세 이상 사망자가 616명으로 67%에 달했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사고는 증가를 할 거고, 다만 그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덜 늘어난 거죠. 면허 소지자 10만 명당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만큼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조건부 운전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조건이 갖춰지고 능력이 되면은 이제 사고를 안 날 수 있는 환경에서 운전을 하는 거죠. 경찰은 면허증 자진 반납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워싱턴에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과 알래스카 LNG 개발 협력을 놓고 논의하겠다는 건데 백악관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먼저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본격적인 상호관세 협상에 나선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은 조선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협력을 협상 카드로 꼽았습니다.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척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품목관세로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 면제가 가장 큰 목표지만 어렵다면 낮춰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상호관세율 25%는 충격적이라며 조선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전방위적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세 조치가 가시화되어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게 될 만큼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미 협상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인교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단기적으로 관세 면제는 어렵겠지만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have a better idea to achieve reciprocity and to get our trade deficit down, we want to talk to you. We want to negotiate with you.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먼저 협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as detailed his calls with the leaders of Japan in South Korea. We are going to prioritize our allies and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first when it comes to these negotiations. 미국이 동맹인 우리나라와 우선 협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인교 통상본부장은 미국과의 끈질긴 협상으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 협상에 착수한 우리 정부는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와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패키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만 불리한 대접을 받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결코 불리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또 관세상에 적용을 받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세를 낮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협상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CNN 인터뷰에서 한중일 연대로 상호 관세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협력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LNG 프로젝트 등이 우리나라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관심을 가진 나라와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가 관세 문제를 조선과 LNG 등 여러 경제 통상 현안과 패키지로 엮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가 협상 패키지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방위비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천명하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미 협상 패키지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올해 들어 2달 동안 전 세계에서 등록된 전기차는 250만 8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는
이 기간 전기차 판매 1위는 중국 비아디로 지난해보다 80% 늘어난 54만 대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중국 지리그룹으로 79% 증가한 28만 7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전기차 인도량 2위였던 테슬라는 14% 감소한 19만 대를 팔며 3위로 떨어졌고 현대차 그룹은 16% 증가한 8만 대를 판매해 8위에 올랐습니다. SNE 리서치는 중국이 정부 지원과 내수 기반 생산 확대를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유럽과 북미는 관세 강화 등 정책 불확실성 속에 산업구조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성차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별 규제와 보조금 체계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대되면서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입니다.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금융보험업종의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대외 리스크도 커지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업은 18만 5천 명 급감했는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 감소입니다. 건설업 일자리는 11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용 지표는 경기 후행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지난해부터 계속된 건설업 부진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도 11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9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취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산업으로 올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이어지면 제조업 일자리 한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천 명 증가였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5천 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20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슈어스մ 인구는 5만 2천 명 늘어난 45만 5천 명으로 집계돼 3월 기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상호 관세 등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여 고용 창출 여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2명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에서 부모의 66.9%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대학 교육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83.9%, 결혼 비용 70.1%, 주택 구입 비용 61.7%로 복수 응답했습니다. 다만 76.2%는 부모와 성인 자녀가 독립적 관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의존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설문은 지난해 9월 19세에서 34세 자녀가 있는 45세에서 69세 장년 부모 세대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충북의 전통시장에서 새벽 시간에 발생한 화재를 스마트 장비가 자동으로 신고해서 진화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전통시장에 화재 순찰 로봇을 투입하며 화재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으로 순찰하고 연기와 화염은 AI로 분석해서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술이 많이 도입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